자, 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로 원천 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원천 징수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원천 징수와 연말정산, 원천 징수라는 것이 보시게 되면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요. 그래서 회사를 따진다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하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르고, 그 소득에 대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 그걸 원천징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세무 1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무엇이 더 좋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시행을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징수 절차 간소화로 국가의 징세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한대요. 그때. 두 번째로는 수많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과세 자료 수집을 하고 세원관리, 세금에 대한 원천을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해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 징수를 하여 정부는 조세 수입이 조기 이루어지고 재정 수입이 평준화를 가져오므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납세자는 조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중에서 다른 거, 원천 징수의 장점으로 다른 걸 하나 집어넣고 골라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원천 징수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종합소득 배우시면서 원천 징수세율은 여러분 많이 보셨던 것들이죠. 자, 이자소득은 일반적인 이자소득, 여러분 재무회계 때 은행에서 이자 얼마가 입금이 됐는데 여기 선납세금은 얼마를 제하고 또 얼마가 입금됐어요. 그때 그 공제했던 금액이 여기 14%였었어요. 14%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또 몇 퍼센트가 플러스 돼야 돼요. 소득세에다가 지방소득세를 더해야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몇 퍼센트? 10%예요. 그러면 소득세가 여기 지금 은행 이자 같은 경우 14%라고 했으니 14%에 10%면 얼마요? 1.4%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15.4%의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많이 보셨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얘는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업대금의 어떤 결과로 이자를 받게 됐다면 걔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25%. 지방소득세 10% 합치면 몇 퍼센트가 돼요? 27.5%.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처에서 돈을 빌렸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여기 돈 빌린 거 차입금이 되겠죠?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낼 때 그 거래처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돈 보내주면서 원천징수 몇 퍼센트 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원천징수 안 하고 돈 다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자 비용을 제 3자에게 돈 낼 때, 은행은 말고요. 다른 데 낼 때 원천징수 해야 된단 말이죠. 몇 퍼센트? 27.5%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장 공제의 초과반응금은 기본세율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연북연수, 이거 계산은 복잡하니까 그냥 기본세율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비실명 이자소득은 몇 퍼센트? 90%. 그러면 옛날에,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시지만 여기에 만약에 9천억, 많기도 하다. 이때도 때가 때인지라 조단위는 이때를 안 갔었어요. 9천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9천억의 90%면 8,100억이 되겠죠. 그죠? 여기 써볼게요. 8,100억. 그럼 나머지 900억은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비실명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90% 징수한다면서요. 뭐 더해줘야 돼요?
10%. 그럼 몇 퍼센트 징수하겠다는 얘기예요? 99%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거 아니고 요거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설명해 드려야 돼. 여기 10%인 9%가 따라 붙게 되면 99%가 되겠죠. 90% 비실명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99 거의 다를 다시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용어가 좀 출자 공동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동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건 법인이 아니라 출자 공동 또 어디 있을 텐데. 동업자한테는 몇 퍼센트? 여기 직장 공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처럼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서는 저기 원천징수 세율이 25%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면세 인적 용역 3%, 접대부 봉사료 5% 많이 받던 거죠. 근로소득 여기 일반 일용직 근로자 여기 6%. 그 다음에 연금에서는 3%에서 5% 있는데요. 누구한테 연금소득 지급할 때 3%를 준다 그랬냐면 80세, 나이 차이에 이게. 80세, 70세, 60세. 그때 어차피 연금소득은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60세 때 받으면 5% 원천징수 하고요. 70세 때 받으면 4%, 80세 때 받으면 3% 원천징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자들도 원천징수 하나요?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월급 받을 때만 했던 거 그 원천징수예요. 근데 그 원천징수 금액이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간이세액표란 거에 따라서 그 공제 부양가족과 공제 대상 뭐 등등 따져서 지난 작년도에 연말정산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천징수 하고 있어요.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20%, 3억 초과분은 얼마이기로 했죠? 30%까지. 퇴직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12배수 적용 기본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 그렇다 치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 퇴직 소득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원천징수액의 신고, 납부, 원천징수 시기 특례. 보통 원천징수는 다음 달 월별로 납부한 사람들은 다음 달 이월이라고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한자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함께 신고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반기 납부자들이 있어요. 반기별 납부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해놨던 걸 그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했던 것은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걸 반기별 납부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매달, 어떤 경우에 반기별, 이건 그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뭐 반년 동안 모아서 1년에 2번만 납부해. 그래서 상관없겠죠. 근데 금액이 크면, 그 회사 규모가 크면 매달 납부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시기 특례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다 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자 소득은 기본적으로 돈 받은 날이라고 했었죠. 자, 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이건 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료. 그다음에 여기 저같이 그 강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3% 원천징수 하라는 얘기고 봉사료 5% 여기 나와 있죠? 접대부, 댄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됐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매달 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는 다음 달 10일까지 똑같죠. 보통 이거 신고서 제출하면서 그 금액도 납부하게 되는 게 보편적이겠죠. 자, 연말정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번에 했던 거 나오면 얘기할게요. 연말정산이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그 부담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그다음에 납세조합, 가입한 근로소득, 간편장부 대상인이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그다음에 공적연금.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연말정산하는 대상자들 다 나와있죠. 자, 이렇게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자들만 연말정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로소득자들은 당연 근로소득 다른 거 있어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 있는 사람은 당연히 2월달까지 연말정산을 해야지 되고요. 납세조합을 이루는 사람도 보험 모집인이라든지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들도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로서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매달 돈을 일정하게 받는 소득자들이므로 공적연금의 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몇 달에 한다?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하는데요. 연금소득자들은 1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자들보다 한 달이 더 빨라요. 자,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연말정산의 시기 이것도 설명된 거겠죠? 자, 연말정산 있잖아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영수증 언제까지 제출하래요? 3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소득세 공제신고서 제출. 이거 뭔지 아세요? 소득세 공제신고서 제출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자들,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연말정산 하기 전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 공제신고서 있잖아요. 이거 제출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 그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분해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배웠던 것처럼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회사의 회계담당이 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료를 다 줘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첫째는 지금 광고 수입 모델로서 수입이 얼마 있고 그 부모님은 지금 주택 임대사업으로서 소득이 얼마 있고 그거 다 밝히겠어요? 몰라요 그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거기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연말정산을 대행해주는 그 회사의 그 회계 담당자들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표시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공제신고서에 표시를 해줘야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다 해줘요. 그래서 이상 없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 안 한 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의 효과라고 한다면 뭐 연말정산하게 되면 매달 돈을 모아놨다가 저기 미리미리 내는 거죠. 연말정산된 소득만 있는 납세 의무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의무 종결, 확정 신고 의무 면제, 5월달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뭐 이런 게 추가로 있다면 확정신고 다시 해야 되겠죠. 이때 다시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 납부와 납부 결정 이걸 나눠야 되겠어요. 마지막 파트이긴 한데